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명목상의 작은 삼촌과 약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저는 그저 어린아이일 뿐이었죠. 결혼식 날 밤 떨리는 손으로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려 했을 때 그는 제 손을 밀어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내 조카랑 잠을 잘 만큼 짐승으로 보여? 다음 날 그는 출장을 핑계로 해외로 떠났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래방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때 저는 한 선배에게 공개 고백을 받고 있었고 그는 술잔을 든 채 벽에 기대어 마치 구경꾼처럼 무심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것뿐이었는데 2년 동안 얼굴 보기 힘들었던 명목상의 작은 삼촌, 문도진을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예상치 못한 건 한 선배에게 길을 가로막혀 고백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선배. 하은아, 혹시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 그는 제 말을 자르며 준비한 듯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이 많은 남자가 더 챙겨줄 줄 아는 거야? 예를 들면 저기 문도진 사장님처럼. 술잔을 든 문도진은 벽에 게으르게 기댄 채 이 연극을 지켜보는 관객처럼 냉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선배는 이 고백을 오래 계획한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저희를 둘러쌌습니다. 받아줘. 받아줘. 유하은 후배님, 조 선배 잘생겼지, 돈도 많지. 받아주면 절대 손해 안 볼걸. 환호성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입술을 깨물고 아까 못다 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남자친구 있어요. 멀리서 문도진의 눈꺼풀이 살짝 올라가며 이쪽을 향했습니다. 선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한 게 분명했습니다. 너 1학년 때부터 남자친구 있다고 했잖아. 근데 우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금 그 사람 여기로 부르면 내가 믿어줄게. 맞아, 유하은. 맨날 그 핑계로 거절하는 거 너무 성에 없는 거 아니야? 저도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끈해서 받아쳤죠. 저희 곧 결혼할 사이거든요. 뭘 속였다는 거예요? 사실 문도진을 본 순간 바로 깨달았습니다. 곧 제 20번째 생일이 다가온다는 것을요. 그가 이번에 귀국한 건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그는 또다시 급하게 떠나겠죠. 연이어 거절당한 선배는 결국 이성을 잃고 화를 냈습니다. 결혼. 유하은, 너 내가 바보로 보여? 내가 너무 잘해줬나 보지? 그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험한 말을 내뱉으려는 순간 더 크고 차가운 손이 그의 손가락을 움켜쥐고는 그대로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선배의 처절한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도진의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는 선배의 오금을 걷어찼고 선배는 중심을 잃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노래방 지배인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고도 못 본 척 허리를 살짝 굽힌 채 문도진의 곁으로 다가가 아첨하듯 웃었습니다. 문 사장님, 이놈이 사장님 심기를 건드렸습니까? 문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술잔을 들자 지배인은 눈치 빠르게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보며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안 오고 뭐해?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무리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저를 위해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기까지 했죠. 저는 얌전히 문도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몸에서 희미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 한 여학생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내 남자친구야? 문도진은 제가 멋대로 말하는 걸 분명 싫어할 겁니다. 그는 늘 저를 어린애로 봤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소개했습니다. 제 작은 삼촌이세요. 문도진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약지에 끼워진 약혼 반지를 천천히 매만질 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끼워준 반지였죠. 지배인은 문도진의 속내를 알 수 없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문 사장님, 화가 좀 풀리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놈을 좀 더 손봐줄까요? 문도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어. 그러고는 사람을 시켜 룸에서 자신의 재킷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재킷을 손에 든 그는 고개를 기울여 제게 물었습니다. 더 놀다 갈래? 아니면 집에 갈래? 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궁금해 미칠 지경인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세례를 받고 싶지 않았던 저는 본능적으로 안전함을 찾아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작은 삼촌, 집에 갈래요. 운전기사가 반사적으로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칸막이를 올리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차 안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타이어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문도진은 눈을 감고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살짝 쥐었다 펴며 용기를 냈습니다. 작은 삼촌, 머리 아프세요? 제가 안마해드릴까요? 마지막으로 만난 지 거의 반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문도진의 관계는 다시금 처음처럼 어색한 지점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직하고 잠긴 목소리에는 매혹적인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부탁 좀 할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리로 끌려와서 접대하느라 너한테 돌아왔다고 연락도 못했네.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그가 제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의자 위로 올라가 그의 관자놀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문도진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대담하게 그의 얼굴 윤곽을 하나하나 뜯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잘생겼습니다.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거나 날카롭진 않았지만 제가 본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저는 관성에 의해 한쪽으로 세차게 쏠렸습니다. 넘어지겠다고 생각한 순간 단단한 손이 제 허리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의 무릎 위에 비스듬히 앉혀졌습니다. 본능적으로 그의 목을 끌어안자 4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먹물처럼 깊은 그의 눈동자에 제 당황한 얼굴이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그의 옷깃에서 풍기는 짙은 술 향기가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의 무릎에서 벗어나려 하자 문도진은 제 허리를 단단히 붙잡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연애해. 저는 그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네. 문도진은 무심하게 저를 관찰하다가 손을 뻗어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긴장해서 그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죠. 그는 취해 있었습니다. 평소의 냉정한 자제력이 더는 그를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다 컸네. 간도 커지고. 작은 삼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를 꽉 쥐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고 형언할 수 없는 집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키운 사람은 내 것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딜 감히 다른 놈한테 가. 저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죠. 어쨌든 지난 2년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고 그는 저를 단호하게 거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저에게 그런 감정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취해 있었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생각을 떨쳐내고 서툴게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귓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는 삼촌 거예요. 아무데도 안 가요. 문도진은 제 머리카락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나직이 칭찬했습니다.
착한 애. 저는 미리 이모님께 전화해서 문도진을 위해 작은 빵을 치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그는 그 방은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조만간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보름만 지나면 제 20살 생일이었고 저와 문도진은 혼인신고를 할 테니까요. 그의 넥타이에 손을 댔을 때 제 심장은 그에게 들릴까 걱정될 정도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막연함 속에서 제가 얼마만큼의 기대를 품고 있는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도진은 눈을 내리깔고 침착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 후 그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아직도 무서워. 저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작은 삼촌. 하지만 2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서움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문도진은 제 손목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기울여 제 손목 안쪽의 여린 살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그날 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지만 여전히 반사적으로 몸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문도진은 제 뒤통수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살짝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랑 결혼하고 싶어?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얌전히 대답했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제 말을 확인시키려는 듯 저는 그의 가슴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마 저도 문도진을 조금은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문도진은 사실 어릴 적부터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9살이 많았지만 이 결혼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했죠. 어릴 적 아버지가 사업 확장을 위해 몇 년간 해외에 나가 계셨을 때 저를 돌봐준 건 바로 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3이 되던 해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 힘겹게 제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졸업하면 도진이랑 결혼하렴. 당장 신고는 안 해도 되니 결혼식부터 올리자. 아빠 회사에 문씨 집안의 자금이 필요해.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감정 없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때 저는 문도진을 그저 삼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과로로 쓰러져 입원하셨고 저는 아버지의 병상 옆에 앉아 결국 타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문도진을 찾아갔을 때 그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을 떨며 우는 그의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핏자국이 배어 나왔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하은아. 졸업하면 이 사장님 찾아가렴. 도진이는 널 원하지 않아. 아빠는 정말 방법이 없어. 이 사장님만이 아빠를 도와주신다고 했어? 그 남자는 아버지보다 7살이나 많았고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문도진에게 거절당한 후 빚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를 대신 죽음의 길로 내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문도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흠뻑 젖은 교복 차림의 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저를 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왜 이래?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력하게 그의 소매를 붙잡고 목이 맨 채 애원했습니다. 작은 삼촌 저랑 결혼해주세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가 죽음을 택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문도진에게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이 진창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동의한 순간부터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기로 각오했습니다. 약혼 파티가 있던 밤, 우리는 그가 사둔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도진은 연거푸 술을 받아 마셔 걸음이 조금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려 손을 뻗었을 때 여전히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도진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제 손을 피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장난기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 하려고? 저는 땀으로 축축한 손을 꽉 쥐고 눈을 감고 그에게 키스하려는 듯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도진은 고개를 젖혀 다시 한번 피했습니다. 그는 마치 말썽 피우는 어린아이를 보는 듯 작게 웃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아니면 내가 내 조카랑 잠을 잘 만큼 짐승으로 보여? 그는 소파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당혹감을 억누르며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우린 결혼할 거잖아요. 문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작게 혀를 찼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제 이마를 조금 세게 튕겼습니다. 까불지 마, 꼬마야. 얌전히 좀 있어? 꿈은 문도진이 작은 방 문을 닫는 순간 끝났습니다. 저는 몽롱하게 눈을 떴습니다. 머릿속이 아직 멍했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언젠가는 문도진을 좋아하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제 고등학생 시절 이상형은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옆자리는 이미 차가웠습니다. 문도진은 일어난 지 꽤 된 모양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오늘 일정이 생각났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저는 그를 찾으러 서재로 갔습니다. 작은 삼촌, 저 오늘 룸메이트 생일 파티 가요. 클럽에 갈 건데 아마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는 일할 때 무태 안경을 쓰곤 했는데 금욕적이고 엄격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학자 타입의 위험한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문도진은 회전 의자에 기댄 채 무심한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오늘 밤에 또 누가 공개 고백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의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려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 곧 결혼한다고 말할 거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문을 닫고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처음에는 룸메이트가 우리 넷만 간다고 했지만 클럽에 도착하니 부스 안에는 남자 4명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생일을 핑계로 우리를 속여 미팅에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불쌍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사람 수 안 맞으면 쟤네 안 온다고 했단 말이야. 제발, 하은아. 그냥 잠깐만 같이 앉아 있어 줘. 너 남자친구 있는 거 아니까 아무도 너한테 말 안 걸게 할게. 응. 실제로 그녀는 아주 잘 해냈습니다. 혼자서 남자 2명과 대화하면서도 전혀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았죠. 저는 소파 구석에 편안하게 파묻혀 핸드폰을 하며 자유시간을 만끽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도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몇 시에 끝나? 데리러 갈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은 삼촌, 저 그냥 지금 갈래요. 룸메이트가 저 속여서 미팅에 데려왔어요. 그러고는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 남자애들이랑 한마디도 안 했어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제 옆자리가 푹 꺼졌습니다. 방금 전 룸메이트와 이야기하던 두 남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정체불명의 술 한 잔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클럽 와서 술 안 마시면 재미없지? 이거 마셔봐. 저는 앞에 놓인 주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해에 바르지만 거리를 두는 태도로 거절했죠. 죄송해요. 남자친구가 술 마시지 말라고 해서요. 이거 마시면 돼요? 그는 제 손에 들린 주스 잔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가 주스를 마시는 걸 보고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또 그 전설 속의 남자친구군. 그는 비웃었습니다. 과 전체에 소문 다 났어. 과 여신의 얼굴 한 번 안 비치는 남자친구. 학교에 찾아온 적도 없는데 그녀를 푹 빠지게 만들어서 수많은 남자를 거절하게 만든다는 그 남자.
저는 무심하게 사교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더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천천히 술을 마셨습니다. 문도진은 아직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마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가 눈치 없이 굴어서인지 아니면 문도진의 무심함 때문인지 걷잡을 수 없이 솟아오르는 화에 밖으로 나가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습니다. 그는 제 생각을 예측이라도 한 듯 나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의식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귀가 윙윙거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이 답답함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말했죠. 얘 데리고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취했나 봐. 룸메이트는 별 생각 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챙겨줘. 저는 그에게 반쯤 끌리다시피 부스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그는 가슴을 정통으로 걷어차였습니다. 저는 지탱할 곳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지만 이내 나칫고 서늘한 품에 안겼습니다. 몸속의 답답함이 즉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귓가에 평온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주스에 약을 탔군. 사장, 어떻게 처리할까? 저는 가로로 안겨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느긋했지만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오른팔 부러뜨려서 경찰서 정문 앞에 던져놔. 제 등 뒤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애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가까이 오지 마. 차 안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문도진의 무릎 위에 가로로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작은 삼촌, 너무 괴로워요. 저는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울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갈 거니까 조금만 더 참아. 목덜미에서 느껴지는 시원하고 희미한 향이 마치 보이지 않는 유혹 같았습니다. 저는 갈증이라도 난 듯 참지 못하고 그의 목덜미를 살짝 깨물었습니다. 문도진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목에 입을 맞추며 평소에는 듣기만 해도 얼굴이 터질 것 같았던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작은 삼촌을 원해요. 제 등에 얹힌 그의 손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운전기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운전기사는 즉시 알아차리고 칸막이를 올렸습니다. 문도진은 저를 자신에게서 조금 떼어냈습니다. 그는 화가 난 듯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으며 제 이마를 가볍게 튕겼습니다. 지금 나 유혹하는 거야? 내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널 차지하라고 부추기는 거냐고. 그는 제 허리를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그가 전혀 무감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을 띠고 낮아졌습니다. 하은아, 내가 널 원한다면 그건 내가 온전히 원할 때여야 해. 아마 약효 때문인지 제 감정은 평소보다 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작은 서러움도 몇 배로 부풀려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꽉 끌어안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삼촌을 좋아한다는 걸 믿어줄 건데요? 문도진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심연처럼 깊어졌습니다. 사실 그의 평정심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가 바로 떨어졌습니다. 제 당황스러움과는 달리 문도진은 줄곧 눈을 내리깔고 제 모든 행동을 냉정한 구경꾼처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손을 들어 올렸을 때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도는 누구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제 허리에 얹으며 마치 놀라운 비밀을 공유하듯 말했습니다.
작은 삼촌, 저 다 컸어요. 저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전기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쉽사리 알아차리기 힘든 자제력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 돌려, 집으로 가. 이것은 제가 주도한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문도진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작년에 그가 해외로 나간 후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시간이 되면 오빠를 보러 자주 가고 겸사겸사 감정도 쌓으라고 완곡하게 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씨 집안의 어떤 요구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저는 여러 번 그를 찾아갔고 가끔 그도 귀국했습니다. 제 생일 같은 날에요. 하지만 저와 그 사이에는 항상 이름 붙이기 어려운 거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날 저는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 공항에 그의 비서가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하은 아가씨, 사장님께서 아직 손님 접대 중이라 바로 오시기 어렵습니다. 먼저 별장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최신 뉴스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톱 여배우, 해외에서 재벌 2세와 데이트 포착, 재벌가 입성 임박 기사에는 한 클럽 앞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는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몸매와 옷차림은 문도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사진 구석에 찍힌 차의 번호판이 전혀 가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건 그의 차였습니다. 저는 턱을 괸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막연한 실망감이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추궁하겠습니까? 원래부터 제가 그에게 빚을 진 셈인데요. 가정부가 퇴근하자 별장 전체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여러 옷을 정리하며 오늘 밤 문도진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한밤중 별장이 갑자기 정전되었습니다. 유일한 빛은 창밖의 가로등뿐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쿠션을 안고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장에 정전이 됐는데 비상 전원은 없나요? 발전기가 그저께 고장나서 아직 수리 중입니다. 아가씨, 걱정 마세요. 바로 사람 보내서 점검하겠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완전히 닳기 직전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허둥지둥 문으로 달려가 비디오폰 화면을 켰습니다. 다음 순간 문이 밀려 열리고 문도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삼촌.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피어오르던 불안감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는 코트를 벗기도 전에 몸을 숙여 저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나른하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작게 웃었습니다. 얼마나 안 봤다고 내가 한 말을 다 잊어버렸어. 맨발로 다니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꾸짖기보다는 너그러움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소파에 내려놓고 제 앞에 반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발을 살짝 들어 올려 부드럽게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정전됐는데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꽉 쥐고 소파 가장자리를 긁으며 고개를 돌려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삼촌이랑 삼촌 여자친구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라고? 문도진은 잠시 멈칫했다가 목 깊은 곳에서부터 낮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커피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흥미로운 눈빛으로 저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내가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저는 그저 결혼으로 그를 묶어둔 사람일 뿐인데요. 이 감상적인 말은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열어 그 기사를 누르고 조용히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는 힐끗 보더니 즉시 설명했습니다.
그건 한경이랑 걔 여자친구야. 오늘 밤에 걔랑 같이 사업 협력 얘기했어. 한경은 한씨 집안의 둘째 아들로 현재 문도진 밑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문도진은 제 발을 살짝 쥐고 입꼬리를 올려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못 믿어. 저는 눈을 깜빡이며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무의식적으로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재빨리 발을 빼서 슬리퍼를 대충 신고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자러 갈게요. 이불 속에 몸을 말고 침대에서 한 바퀴 굴렀습니다.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기쁨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비서가 금방 사람들을 데려와 전기를 수리했고 집안은 다시 밝아졌습니다. 욕실 밖에서는 물소리가 작게 들리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에 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심호흡을 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듯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문도진의 방문으로 다가가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불빛이 그의 젖은 검은 머리카락에 비쳤습니다. 몇 가닥이 이마에 흐트러져 있었고 검은색 실크 잠옷의 맨 위 단추는 풀려 쇄골 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은 마치 풍류를 즐기는 무심한 도련님 같았습니다. 왜 그래? 그가 작게 웃으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 전에 내가 여기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어? 저는 말이 막혀 고개를 들고 조금 화가 난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작은 삼촌, 그거 오해였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저는 그를 작은 삼촌이라고 부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스스로를 상기시키지 않으면 습관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다행히 문도진은 제 호칭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저는 고개를 숙여 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찜기에서 막 꺼낸 찐빵처럼 온몸에서 열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같이 자고 싶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문도진이 마침내 문을 활짝 열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침대로 가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쌉쌀한 향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익숙한 향기였습니다. 문도진은 침대 머리맡에 물병 하나를 놓고 불을 끄고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금세 규칙적으로 변하며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문도진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습니다. 1분간의 심리전 끝에 저는 땀으로 축축한 손을 들어 그의 잠옷 단추를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갑자기 제 손이 꽉 잡혔습니다. 문도진은 눈도 뜨지 않은 채 나른하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고 싶어. 잠도 얌전히 안 자고. 저는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의 용기를 다 모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그의 단추를 풀었습니다. 문도진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저를 덮치고 완전히 그의 품에 가두었습니다. 코끝이 서로 닿았습니다. 그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두 팔이 그의 가슴 앞에서 단단히 잡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당황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말했죠. 삼촌한테 다른 여자친구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는 안 돼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남자의 목을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넌 아직 어려? 저 19살이에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문도진, 저를 어린애로 보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그 때문인지 아니면 차오르는 부끄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가가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도진은 고개를 숙여 제 눈꺼풀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울고 싶으면 바로 우는 게 어린애가 아니면 뭐야? 그는 웃는 듯 아닌 듯 부드럽게 저를 달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나 3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오늘 밤은 정말 힘이 없어.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안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안쓰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죄송해요. 그럼 주무세요. 제가 얌전히 굴지 않을까 봐 문도진은 제 손을 꼭 잡고 밤새 저를 품에 안고 잤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 일을 다시 꺼냈을 때 그는 담담하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어리다는 것은 사실 핑계였다고요. 그는 그때 제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을 이용해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차는 병원으로 가지 않고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그의 새 집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효는 점점 더 강해져 제 이성을 잠식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꽉 붙잡고 나직이 안심시켰습니다. 거의 다 왔어. 운전기사가 최대한 빨리 달렸지만 저는 참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그의 입술을 물었습니다. 문도진의 자제력도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저를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깊게 키스했습니다. 둘의 숨결은 모두 거칠어졌습니다. 제 입술이 저릿해질 때까지 그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키스만으로도 약효가 어느 정도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에게 안겨 침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조금 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얌전히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있었습니다. 문도진은 고개를 숙여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다정함이 어렸습니다.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안 무서워. 그의 놀림에 저는 더 긴장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조금요. 그러고는 안심을 구하듯 나직이 물었습니다. 아파요. 작은 삼촌, 저 아픈 거 무서워요. 그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 힘들면 말해라고만 했습니다. 아마 약효 때문인지 느낌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심지어 문도진이 일부러 속도를 늦췄을 때 저는 생각할 이성을 조금이나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문득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 어떡해? 할 말 있어? 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참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삼촌은 전에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더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 했지만 문도진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없어. 저는 그의 팔을 꽉 쥐었습니다. 왜요? 어쨌든 그는 곧 29살이었습니다. 이 나이의 남자가 어떻게 한 번도 경험이 없을 수 있을까요? 마치 이때가 그의 달래는 본능이 활성화되는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문도진은 고개를 숙여 제게 키스하기 전에 부드럽게 답을 주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기를 기다렸으니까. 이번에 문도진은 업무 중심을 국내 회사로 완전히 옮기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요즘 그는 하루 종일 회사에 있느라 집에 오지 못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몽롱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졸음이 가시지 않은 눈으로 보니 문도진은 이미 씻고 침대에 앉아 소매 단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저는 하품을 하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나른하게 물었습니다. 작은 삼촌, 출근해요? 나도 같이 가도 돼요? 문도진의 목소리는 연인의 속삭임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그의 숨결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왜 그래? 저는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솜사탕처럼 녹아내리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삼촌이랑 떨어지기 싫어요? 그가 저를 살짝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껌딱지가 됐어, 우리 애기? 저는 제가 그렇게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치할 때 부엌에 들어가 그를 한번 안아주고 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회사로 가는 길에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손을 내밀어 둘의 손 크기를 비교했을 뿐입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문도진은 저를 사무실로 데려다 준 지 얼마 안 되어 3시간이 넘는 긴 회의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고 불만스럽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못 보잖아요. 말을 마치고 까치발을 들어 그의 뺨에 여러 번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뽀뽀해둬야 해요. 문도진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제 허리를 잡은 손이 저를 그대로 들어 올려 책상 위에 앉혔습니다. 이렇게 키워놨더니 애교 부릴 줄은 몰랐네. 저는 다리를 흔들며 고개를 기울여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럼 작은 삼촌도 저한테 뽀뽀해주세요. 그는 두 손가락으로 제 턱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자신과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막 닿으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문 사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문 사장님의 비서, 정서윤 씨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침착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회사에서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문 회장님께서 그녀를 여러 번 언급하셨고 심지어 명절에는 문 씨 집안과 함께 식사하도록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녀가 문 씨 집안에서 후원한 학생들 중 가장 뛰어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문도진의 회사에 입사해 평사원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단 3년 만에 올라왔습니다. 문이 너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저는 놀라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문도진은 고개를 기울여 키스를 피했습니다. 그는 정서윤 씨에게 등을 돌린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저를 책상에서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제 뺨을 가볍게 쓸었습니다. 내가 사람 붙여놨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사람 찾아. 만약 문 사장님, 정서윤이 다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침착했습니다. 중요한 업무부터 처리해 주십시오. 하은 아가씨에 관해서는 제가 사장님 대신 잘 챙기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도진은 갑자기 손을 휘둘러 책상 위에 필통을 엎었습니다. 몇 자루의 금속 펜이 정서윤 씨의 발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는 책상에 등을 기댄 채 옅게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선 넘었네.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정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고 허리를 숙여 펜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 사장님. 회의 시간에 늦으실까 봐 그랬습니다. 문도진은 손 안에서 펜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며 마지막 펜을 주우려 허리를 숙이려는 순간 그는 손에 쥔 펜을 그녀 바로 앞에 아무렇게나 던졌습니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가득한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 위치를 잊은 모양이군, 정 비서. 이 호칭에 그녀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펜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비아냥거리는 의도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옛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17살 때 문 회장님 생신 축하를 위해 문씨 댁에 갔을 때 정서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딱 맞는 드레스를 입고 눈에 띄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회장님의 옛 친구 한 분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도진이 여자친구인가? 둘이 외모부터 분위기까지 아주 잘 어울리네. 어느 그룹 담임이야? 마지막 말이 나오는 순간 정서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문 회장님께서 재빨리 그녀의 신분을 설명했고 그 후 그 친구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문도진이 그녀를 정 비서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에게 비서라는 자신의 위치를 상기시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정서윤은 여전히 쭈그려 앉은 자세로 아무도 그녀의 표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사장님. 문도진은 제 손을 살짝 쥐고 그녀를 더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아이패드를 켜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각층을 둘러볼 생각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안내를 부탁하기가 미안해서 문도진의 사장 의자에 앉아 무의미하게 드라마만 넘겼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문도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정서윤이 먼저 왔습니다. 그녀는 아이패드 화면을 힐끗 보더니 경멸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태껏 이런 영양가 없는 것들만 보고 산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영양가가 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체면이라도 좀 차리고 싶어서 저는 애써 변명했습니다. 가끔은 교육적인 애니메이션이나 프로그램도 봐요. 정서윤은 입꼬리를 올리며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20살 때는 문 사장님의 발걸음을 따라잡기 위해 유일하게 봤던 게 온라인 강의였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의 말에 담긴 함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서윤은 침착하게 인정했습니다. 저 문 사장님 좋아해요. 티 안 났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의 여자는 반드시 저보다 뛰어난 명문가 아가씨여야겠죠. 절대 제 차례는 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지만 제가 동정심을 느끼기도 전에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제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자격 없어요. 제 눈에 당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당신은 그와 결혼할 자격이 가장 없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말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문도진이랑 결혼하려면 재산 심사라도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전 정말 자격이 없네요. 어쨌든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문도진과 약혼했을 때 제 위챗 계정에는 딱 17위안밖에 없었거든요. 정서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문도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서윤을 무심하게 훑어봤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문 사장님. 그는 아무 말 없이 창가로 가서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조금 놀랐습니다. 그가 가벼운 흡연 습관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제 앞에서 피우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문도진은 평소처럼 평온하고 느긋하게 정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나가서 사직서 쓰고 제출해.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 시작하고. 눈앞의 여자는 아랫입술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 여자를 지키려고 이렇게 분별 없이 구시는 거예요? 저는 팔꿈치를 책상에 꿰고 턱을 받친 채 여유롭게 시선을 문도진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고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가. 정서윤은 그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그의 인내심은 거의 바닥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만약 계속해서 따지면 문도진이 분명 그녀를 끌어내라고 명령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몇 초의 긴장된 순간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서윤은 나직이 말하고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그녀의 몸은 가늘었지만 여전히 평소처럼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를 동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자진 사퇴한다면 그녀의 능력으로는 문성그룹과 비슷한 수준의 다른 회사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계속해서 제 이력서를 수정했습니다. 문도진이 제 옆으로 다가와 책상에 한 손을 짚고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여름 인턴 자리 찾아. 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서윤 비서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문도진은 저를 번쩍 들어 올려 의자에 앉히고 저를 자신의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는 제가 분석하는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삼촌한테 의지하는 것 같아요. 만약 나중에 헤어지거나 이혼이라도 하면 저처럼 쓸모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요? 문도진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착한 조카딸, 다시 한번 말해볼래? 제 허리에 놓인 그의 손이 점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황급히 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냥 만약 그렇다는 거죠. 문도진은 냉담하게 저를 쳐다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작게 신음했습니다. 작은 삼촌,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문도진은 마침내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에게서 느껴지던 압박감이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제 드레스의 주름을 세심하게 펴주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온화했지만 경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은 없어? 저는 울컥해서 고개를 숙여 그의 목을대를 깨물었습니다. 복수라도 하듯이요. 문도진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뒤통수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 나이든 남자는 신경계가 약해져서 아픔을 못 느끼나 봐요. 문도진이 말했습니다. 문성그룹에서 인턴하는 것도 경험 쌓는데 도움이 될 거야?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의 입가에 걸린 의미심장한 미소는 완전히 무시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문도진의 다른 여비서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마주보자 그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 배고프세요? 제가 뭐 좀 사다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의아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방금 찹쌀떡 2개 먹었어요. 말을 마치고 문득 생각나서 배낭을 뒤졌습니다. 아, 하나 더 남은 것 같은데 드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괴로운 듯 웃었습니다. 사흘 동안 일하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문도진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들은 제게 머리 쓸 필요 없는 가벼운 일만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둘째 날, 저는 하루 종일 겨우 2부의 서류만 복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일에 참여한다는 느낌도 전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완전히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문도진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와 일주일 동안 냉전을 벌일 각오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님이 오늘 그가 하루 종일 회의를 했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최근 그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눈에 숨길 수 없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는 것을요. 제 냉전은 시작도 하기 전에 저 스스로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줏대 없이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오후 퇴근 시간, 문도진은 여느 때처럼 집에 먼저 가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웨이보를 거의 1시간 동안 훑어보다가 회사 각층을 돌아다녔습니다. 건물은 거의 텅 비어 있었고 야근하는 직원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저녁 7시 반이면 모두 퇴근할 겁니다. 오직 문도진만이 요즘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옥상으로 돌아와 가방을 들고 그의 사무실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어두운 푸른빛이 그의 무태 안경에 반사되었습니다. 일에 집중할 때 그의 분위기는 엄격해지고 일종의 차가운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에 문득 온기가 돌았습니다.
왜 아직 안 갔어? 저는 작은 치즈케이크를 꺼내 껍질을 벗겨 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불만스럽게 투덜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배 안 고파요? 왜 비서한테 뭐 좀 사달라고 안 해요? 이러면 위 아픈 거 몰라요? 그를 혼내고 싶었지만 그가 여전히 야근 중이라는 생각에 차마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남자친구랑 같이 집에 가고 싶어요. 삼촌은 계속 일해요. 저 소파에 앉아서 놀고 있을게요. 방해 안 할게요. 말을 마치고 휴식 공간으로 가려고 몸을 돌렸지만 문도진이 일어나 저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저를 책상에 밀어붙이고 몸을 숙였습니다. 1분만. 그가 속삭였습니다. 예고 없는 강렬한 키스가 제 숨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밤 9시 40분, 회사 전체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문도진은 일을 마쳤지만 서둘러 집에 갈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안경도 벗지 않았습니다.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나른하게 걸었습니다. 배고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재촉했습니다. 전 저녁 먹었어요. 삼촌은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분명 배고플 텐데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요. 문도진이 저를 끌어당겨 자신의 두 다리 사이에 서게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네. 저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쳐다봤습니다. 문도진의 손이 제 뺨을 스쳐 쇄골을 따라 천천히 하나하나 어루만졌습니다. 이 행동은 극도로 도발적이었습니다. 제 호흡은 쉽게 흐트러졌습니다. 작은 삼촌. 그가 나직이 금하고는 갑자기 제 어깨를 돌려 전면 유리창과 마주보게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밥 안 먹고 야경이라도 보자는 건가? 그의 손이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여긴 회사잖아요. 그리고 삼촌 배 안 고파요.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배고파. 근데 다른 의미로 배고파. 문도진은 제 어깨에 턱을 기대고 작게 웃으며 제 귓불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어떡하지? 착한 조카딸.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마치 점잖은 질문 같았습니다. 먹어도 될까? 저는 최근에 비슷한 대사가 나오는 단편 영화를 몇 편 봤습니다. 오늘 밤 널 다 먹어버리고 싶어. 그 문장에서의 먹다는 구체적인 운동을 의미했지만 문도진의 먹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였습니다. 중간에 경비원이 순찰을 돌러왔을 때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사장님, 아직 야근 중이십니까? 그는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꿰뚫어 봤습니다. 뭘 그렇게 긴장해? 이 사무실은 방음이 아주 잘 돼.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전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 걸음 떼자마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문도진이 재빨리 제 허리를 받쳐 그대로 안아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웅크리고 떨었습니다. 문도진, 진짜 변태야. 헤어지고 싶어. 문도진은 엘리베이터 안에 카메라를 힐끗 보더니 문득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꽤 자극적이겠는데? 저는 즉시 찔려서 얌전히 그의 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화풀이로 그의 목을 깨물고 싶었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에서 일할 때의 피로감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문도진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저를 조수석에 앉히고 나서 물었습니다. 왜 안 물어? 내가 차에서 두 번째로 널 건드릴까 봐 무서워?
문도진은 연애를 시작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다니.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참다가 결국 원망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촌이 제가 삼촌을 좋아하고 마음 약한 걸 이용해서 맨날 이렇게 저를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2번은 없어요. 저는 진지하게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삼촌이 뭐라도 먹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제가 케이크 구워줄게요. 문도진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잡게 웃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제 안전벨트를 매주면서 동시에 제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꼬마야, 앞으로 말 조심 좀 해. 저는 욕을 하거나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요. 그가 제 입술에 입술을 살짝 스치며 조금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맨날 그렇게 솔직하게 나오면 나도 못 버텨. 장난치는 거 아니야. 문도진은 너무 자제력이 부족했습니다. 역시 나이 많은 남자가 처음 연애하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저는 20번째 생일을 문씨 댁에서 보냈습니다. 문 회장님 부부께서는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릴 때가 되었다고 은근히 암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문도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망설이는 것을 보고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오해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를 위해 핑계를 대주었습니다. 결혼으로 저를 너무 일찍 묶어두고 싶지 않다며 일단 연애를 계속하자고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웨딩 반지를 사고 싶었지만 아직 수중에 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문성그룹에서 일주일 인턴을 한 후 저는 다른 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온라인 과외를 하며 돈을 더 벌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기 며칠 전 저는 월급으로 2달 전부터 골라두었던 커플링을 샀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없었지만 디자인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개학 전 마지막 일요일, 언론에서는 오늘 밤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문도진을 끌고 산에 올라가 함께 유성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 무렵 유성우가 쏟아졌습니다. 문도진은 차체에 기댄 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소원이라도 빌게. 저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이고 두 손을 모아 눈을 감고 아주 경건하게 빌었습니다. 제 지금 유일한 소원은? 저는 갑자기 몸을 돌려 그와 마주보고 활짝 웃으며 눈을 휘었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죠? 제 청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는 조용히 서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영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2년 전 그날 밤, 저는 비를 맞으며 그의 집으로 달려가 결혼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문도진이 동의한 후 그는 저를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서를 시켜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유씨 집안의 위기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시집가는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그의 소유가 되며 앞으로 유씨 집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들도 저에게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방 바로 옆 손님 방에서 잤습니다. 새벽녘에 악몽을 꾸다 깼습니다. 반짝이는 유성우는 깊은 밤하늘 속으로 사라지기 전 마치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소원을 이뤄줬어.